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게 부부끼리 결혼 생활 동안에 참 고맙고 감사했던 거 나눠 보셨나요? 네, 못 나누셨다면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서로 감사했던 거, 상대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이벤트를 기대했다가 10년 동안 연락 싸웠습니다. 예, 이벤트를 잘해주는 남자들은 이 세상에 3명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 남편을 괴롭히지 않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감사의 대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함께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한 11년 동안의 결혼 기념일이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부부들이 꼭 뭐 1년이면 하나, 2년이면 2개, 5년이면 5개, 30년 됐어. 그럼 30가지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5가지 이상은 감사의 내용을 꼭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내 배우자와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같은 집에 살려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결혼 서약을 했습니까?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내가 정말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서약을 한 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자꾸만 부부들이 힘겨루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그걸 안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당신과 싸울 거야 라는 사실 힘겨루기를 부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우리 부부가 힘겨루기를 해. 서로 막 이러고 있어. 이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나 당신하고 친밀해지고 싶어. 나 당신하고 좀 더 연결되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이 상담을 올 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와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그렇게 오는데, 문제를 보면 정말 이 부부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보냐면 두 사람의 관계를 봅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중간에 어떤 역동이 있지? 어떤 상호작용 패턴이 있지? 그거를 보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만 크게 보여요. 뭐 재정 문제, 성 문제, 대화 문제, 친정 문제, 시간, 시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만 보면 두 사람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둘이 서로 연결되고 싶구나, 서로 채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냉랭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아주 거절하고 막 회피하고 배우자를 잔소리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겉모습만 보고선 여러분의 부부의 그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필요가 있지? 그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왜 이 사람을 우리가 배우자로 선택했을까요? 임하고 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론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왜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셨습니다.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성장 과정에 더 받지 못했던 것, 그런 어떤 원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채 우리는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을 조금 이미지를 닮은 이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숙제를 끝내려고 이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제가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군요. 그래서 끌리셨군요. 끌리는 건 무의식이에요. 내가 의식해서 막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요. 왜? 부모님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끌렸던 게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성실하세요. 진짜 성실하세요. 저희 남편은 성실의 끝판왕이세요. 진짜 성실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조금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냐면 두 분 다 좀 외롭게 자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규복이, 외로운 규복이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는 부모님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외로운 그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희 남편을 좋아한 거죠. 왜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좀 자주 싸우셨어요. 근데 싸우실 때 제가 막내딸인데 언니랑 오빠는 집에 없고 싸우는 부모님 가운데서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물론 뭐 폭력을 쓰시진 않으셨지만 큰 소리로 싸우실 때 이 아이가 느꼈을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전쟁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저는 느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원했던 게 뭐냐면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시고 난 다음에 숙경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불안했지? 사실 이런 정서적인 따뜻한 말을 저는 원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싸우시고 두 분이 끝내셨어요. 그 가운데서 무서움에 떨고 불안에 떨던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의 감정은 오롯이 저의 것이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원했던 건 불안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괜찮아. 괜찮아? 불안했지? 이런 정서적인 돌봄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한 10년간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웠던 게 뭐냐면 제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 남편이 자꾸 저를 혼자 두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관계가 안 좋을 때 저희 남편은 저쪽에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되게 거룩해 보이시죠? 근데 나는 약간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어떤 때를 썼냐면 나 불안하니까 혼자 두게 하지 마. 이런 때를 썼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싸웠구나. 그래서 힘겨루기를 했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어떤 대화를 했냐면 여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정말 원하고 필요했던 건 뭐냐면 특히 내가 불안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 옆에서 괜찮아 라고 정서적으로 나한테 따뜻함을 주는 거였어. 나는 그게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당신이 내가 불안할 때 나를 혼자 두고 당신이 저쪽에서 앉아있거나 성경 보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나는 그 어린 시절의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르면서 너무 불안해. 그때 당신이 내 옆에서 불안했구나,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남편이 정말 멋있는 게 내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았잖아요. 왜 필요한지도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서 혼자 좀 불안하면 화를 내거든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와서 딱 제 옆에 앉아 손을 딱 잡아요. 불안해? 괜찮아.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이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제가 불안이 싹 씻겨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알았어요. 내가 정말 극도로 불안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날 좀 안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걸 요청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불안해서 막 미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때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야. 그때 날 좀 안아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막 불안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아내 안기가 쉽겠어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가 너무 불안해갖고 뭔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딱 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아유, 우리 숙경이 불안해. 불안하구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을 해주는데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거. 부모님이 싸우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오셔서 나를 꼭 끌어안고 숙경아, 많이 불안했지? 괜찮아. 그렇게 받고 싶었던 것을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해주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너무나 놀랍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그 결핍이 채워지면서 불안해도 화를 그렇게 내지는 않게 됐고, 불안하면 여보 나 좀 불안해, 내 손 좀 잡아줘, 힘겨루기를 끝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뭘 해줬나요? 어린 시절에 저에게 필요했던 것을 남편이 저한테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 품에서 한 15분 정도를 꺽꺽대고 울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요, 왜 만났냐면요, 그거 해주자고 만난 거예요. 당신의 결핍, 당신의 상처,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전부를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부부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거 내가 다 해줄게, 다 채워줄게. 당신 마음껏 누려.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체험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친밀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온전하게 저를 받아주고, 제가 불안할 때 저를 안아주고, 불안하거나 감정을 읽어줬던 그런 노력처럼 저도 저희 남편을 위해서 노력해줬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끌렸던 이유는 저희 이제 시부모님의 모습 중에 시아버님이 굉장히 주도적이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화가 좀 많으세요. 열정이 많으시니까. 시아버님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 닮은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렸겠죠. 근데 뭘 원했냐면 저희 남편은 저한테 따뜻한 사랑을 원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 남편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잘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따뜻한 사랑을 조금 더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편을 따뜻하게 제가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실 막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이 남편은 아내의 밥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그 삼시세끼를 차려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밥 때문에 싸워갖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밥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이 남편한테 왜 이렇게 밥이 중요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스토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밥을 잘 안 챙겨주셨대요. 집에 가면 밥이 없었대요. 배가 고팠대요. 허기가 졌대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는 정말 육신의 그 밥도 중요했지만 또 어떤 것도 필요했냐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기도해라. 뭔가 정말 너무 막 어머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 말씀 봐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물론 말은 맞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뭐예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구나. 이 말 한마디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를 못하시고 되게 무섭게 강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는 이 밥이라는 게 그냥 밥이 아니라 정서적인 따뜻한 그 말 한마디와 진짜 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너무 멋있는 게요, 그 남편의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많이 배고팠겠다. 내가 삼첩반상은 못 차려줘도 햇반이라도 돌려줄게. 햇반 괜찮아? 당신 배고프진 않게 해줄게. 그리고 당신 힘들 때 내가 당신 마음 읽어줄게. 저는 남자가 그렇게 오는 거 처음 봤어요. 꺽꺽대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어떤 대화를 나눠보셔야 되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나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우신 건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원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보,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원하고 필요했던 게 이런 거야. 아, 당신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원하고 필요한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하게 뭐 이런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만 나누실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상대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숙제가 끝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막 갈등이 있다, 해결이 안 된다,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상대의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부부들은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꼭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와 뭐 24시간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주면 좋겠어. 이런 말도 해보시고, 나는 어릴 때 좀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칭찬을 받고 자라질 못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가 뭐 했을 때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여보 잘했어, 이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챘잖아요. 그럼 그걸 해주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당신 부모님이 그것도 안 해줬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그거를 무기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와, 이 갱년기가 오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이 갱년기 어떻게 지나왔을까? 티도 안 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겠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 내가 자꾸 부부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갖고 대화하고 채워주시라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자꾸 상처만 보면요 상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상처 뒤에 부모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보다 자꾸 상처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것만 건드리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팔 부러졌을 때 빨간 코트 사줬던 거, 그리고 내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사랑하는 막내야라고 해갖고 손편지 써갖고 그 소포 보내줬던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상처만 보니까 그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게 많았다, 상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상처 뒤에 부모님의 사랑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할 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자한테 원하는 거는 또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들끼리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부가 오면요, 쎄한 부부가 있어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안 마주치고 아주 상대가 무슨 말만 할 때마다 아주 막 이러면서 막 핀잔을 놓고 무시하고 막 이런 부부 형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배우자의 막 험담을 막 늘어놓는데 또 그 상대 배우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그런 배우자도 있어요. 어떤 배우자는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고 그 상대 배우자는 그만 쫓아와. 그래서 막 도망가는 이런 부부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형태를 보면요, 와, 우리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저는 남편을 좀 쫓아가는 여자였어요. 불안하니까 여보 일로 와, 나랑 얘기해, 여보. 그래서 막 쫓아가서 남편을 막 잡으려고 했고, 이런 아내가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은 좀 숨 막혔겠죠. 그래서 자꾸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도망가시고, 많이 도망가진 않았지만 이런 패턴으로 제가 볼 때 10년을 제가 그렇게 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호작용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하면 여보 일로 와, 나랑 얘기해, 나 불안해, 나 좀 어떻게 안정감을 줘, 나 좀 평안하게 해줘. 계속해서 남편을 쫓아갔어요. 근데 그럴수록 남편이 도망가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제가 쫓아가는 걸 좀 멈췄어요. 멈추고, 내가 당신 안 쫓아갈게, 당신 안 잡을게, 대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이 편안하면 내 옆에 와줘. 그러니까 내가 막 쫓아가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제 옆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부부는 그냥 식탁에서 조곤조곤 뭔가 이야기를 해요. 갈등이 있어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예전처럼 제가 막 쫓아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패턴을 바꾼 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계속해서 잔소리. 근데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세요. 이것도 잘못된 패턴이죠. 잘못된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면, 이 아내가 잔소리를 좀 멈췄습니다. 3번 말할 걸 1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번 말할 걸 1번 말하니까 남편이 편안하게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막 잔소리처럼 막 따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침묵 대신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는요, 남편이 계속 아내를 비난하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뭐 머리가 있어 없어, 생각이 있어 없어 하면서 계속 비난하세요. 그럼 이 아내는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누군가 비난하면 내가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이 싸움이 끝나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할게, 이런 패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남편한테 제가 조각도를 가끔 하긴 하는데,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 자, 이럴 때 그 옆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있는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아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난 들을 일은 아닌데 아내가 위축되었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비난했던 거를 어떻게 바꾸시고 싶으세요? 이 손을 내려놔야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보 나는 이런 필요가 있어 라고 요청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밥 안 차려놨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이런 말들을 안 하게 됐습니다. 죄책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부부는 어떤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지금 대화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지를 두 분이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부부가 잘 안 보여, 그럼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 싸우고 있었구나. 그거를 멈추잖아요? 긍정적으로 바꾸잖아요? 부부관계가 놀랍게 친밀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도 없을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상호작용은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비난하면 이 아버지가 자녀들은 안 비난할까요? 똑같이 비난합니다. 왜? 이게 편하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비난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를 향해서도 비난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구성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얘가 문제야, 얘가. 내 배우자가 문제야라고 하시는 아마 그런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잘못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 패턴, 이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관계를 보세요.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보시고요, 나와 자녀의 관계를 보세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 계세요. 밖에서는 한없이 따뜻해, 막 따뜻한 눈빛으로 막 바라봐주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무섭게, 차갑게. 그래서 간간히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부모님은요, 밖에서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신데요, 집에만 오면요, 너무 무섭고 늘 저를 거절하세요. 중요한 건 밖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제3자는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말하는데, 정작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런 따뜻한 말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 따뜻한 눈빛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하게 대하고 있진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과거가 어땠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의 이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소통할까에 대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소통하면 보통 말하기를 떠올리는데, 말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듣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때로는 룰도 필요합니다. 야, 우리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5분씩 말할 기회를 줄게. 그 5분 동안 당신이 말할 때 내가 끼어들지 않을게. 왜냐하면 우리 누군가 말할 때 어때? 자꾸 끼어들고 싶어요. 막 간섭하고 싶어요. 그거를 멈추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야, 엄마 아빠가 네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그런데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눈을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가족들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가족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나 없나? 만약에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관계라면 대화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일 겁니다. 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제3자는 눈을 쳐다보기 좀 민망하더라도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은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힘든 거 없어? 최근에 기도 제목은 뭐야? 감사한 일은 뭐야? 그런 걸 가지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잘 눈을 보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소통이라는 게 이 말로 전달되는 건 한 8%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가 다 이 리액션이에요. 이 태도예요. 그래서 말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말해봐.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부부끼리 제가 올 때 항상 팔짱을 풀으라 그래. 팔짱을 푸세요. 예, CEO 아닙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팔 푸시고요. 몸을 좀 가까이 하세요.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하고 잘 들어보세요. 들을 때 뭘 들으셔야 되냐면요,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필요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거를 들을 때요,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내려놓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들어줄게.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포커싱해서 들어주는 게 경청입니다. 상담하다 보면요, 사실 제 역할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줍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이야기를 온전하게 받아주고 들어줄 때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 있어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너는 그렇구나, 당신은 그렇구나 라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공감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공감 이전에 제가 먼저 말하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오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뭘 알려주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욕구를 말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22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잘 말하지 않으면 여전히 모르더라고요. 서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 가는 집이 이제 최고집 칼국수라는 집이 있는데 서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집은 최고집, 아주 최고인 집이야, 그런 칼국수 집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제 남편은 고집이 최고인 그런 칼국수 집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해석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가족끼리요, 특히 부부끼리는요, 정확하게 의사소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한 인격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생각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일치되게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딴 감정이고 딴 생각인데 겉으로는 딴 말을 하고 있어. 이거는 말하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일치적인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마음이 되게 상한 게 있어. 되게 마음이 상한데 남편이 여보 뭐 힘든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이거 뭐예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갖고 내가 좀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겁니다.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걸 말했다가 부모님이 혼나고 뭐라 그럴까 봐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혼내기보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어떤 태도가 얘가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하게 했나,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자꾸 이제 우리 애들이 간간히 거짓말할 때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막 혼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좀 무서운 엄마였어요. 엄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거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그래도 좀 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아빠한테 좀 더 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아빠는 전적으로 수용해주기 때문에. 저는 한 50% 수용해주고, 저도 아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한 17년 동안 우리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 게 우리 남편한테 힘든 것인지. 남편이 이제 어디 강의를 가거나 뭐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넥타이를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언밸런스예요. 그거 하면 너무 촌시려. 그래서 넥타이를 모가지 이렇게 집어넣고 할 때 여보 그거 아니야, 여보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저거 해. 그런데 이거를 17년 동안 그냥 참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17년이 지나고 나서는 넥타이를 풀으더니 에이씨 하고 바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던져? 그때 우리 남편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뭐, 어떤 감정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이제 아들 둘이 있거든요. 남자 셋이서 가끔 작당을 하세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거든요. 매달 나오는 거. 그게 10,000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야, 그 만화 같지도 않은 만화를 무슨 만 원이나 주고 사지 마. 그래서 제가 좀 이중 메시지를 했죠. 서점에 딱 데리고 간 다음에, 야, 아무거나 골라. 엄마가 사줄게. 딱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고르잖아요. 둘 다 메이플 스토리를 골라요. 근데 제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웃겨요. 야, 엄마가 다 사줄게. 그러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얼마나 읽고 싶겠어요. 애들 그때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저 몰래 사갖고 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꿍딱꿍딱 한 다음에 이제 뭔가 다 합을 맞힌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신간 메이플 스토리가 있는 거야, 만화책이.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내 친구가 필요 없다고 줬어. 감이 오잖아요. 저기 오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말해.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막 서로 막 이러더니 남편이 오더니 사실은 내가 사줬어. 근데 남편이 사준 게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뭐가 화가 났냐면 셋이서 저 몰래 이런 비밀 작당을 했다는 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잘 얘기를 했죠. 당신이 아이들을 사주는 건 대체 오케이. 그런데 나 몰래 아이들과 그렇게 작당을 했을 때 제 기분을 말했죠. 되게 외롭고 되게 서운해. 왜냐하면 나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내가 배제된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이제 그게 불편한 사람이거든. 내 필요는, 당신이 만약에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엄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나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엄마였구나. 만화 보면 안 돼, 게임 보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아이들은 그 시기에 필요한 욕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욕구를 좌절시켰구나. 그런데 봤어요. 왜 나는 우리 자녀들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있지? 저도 어린 시절에 욕구가 좌절됐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피아노가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버크만이라는 검사를 하면 뮤지션이 1위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피아노 가르쳐줘 했는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빠는 미술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내 욕구가 좌절됐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욕구를 받아줄 만한 준비가 안 된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이 하고 싶었던 걸 많이 좌절시켰구나. 미안해. 근데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도 그거를 잘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물론 부모님이 의식주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학교도 잘 대주시고.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게 좌절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꾸 제가 좌절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가족이라는 건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아픔, 이런 힘든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탓을 하기 전에, 아이들 탓을 하기 전에 나는 이게 왜 불편할까? 내 감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한 10만 원,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10만 원짜리 그 피아노를 사다가 제가 피아노를 혼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피아노 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어릴 때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욕구의 좌절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좀 살아가셔도 돼요. 너무 자녀들만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지 마시고 부모가 자신의 삶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좀 하고 먹고 싶었던 것도 좀 먹고 이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거를 봐요. 아, 저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취미나 어떤 배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들도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쉽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중3 때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때 좀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됐어요.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시켜줬습니다. 해봐. 뭐 음악 할 때마다 늘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너 나중에 음악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너 못 먹고 살 거야? 막 이런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걱정 갖고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엄마의 걱정이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신나게 트럼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중요한 건 나를 봤잖아요. 그것을 가족한테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제가 좀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서 자꾸 그 신발장에 신발이 널브러져 있거나 막 신발 주머니가 그 패대기 쳐 있는 모습을 봤을 때마다 화를 냈어요. 뭐 공부를 못 하거나 뭐 이런 거 갖고 화는 절대 안 냈어요. 근데 퇴근하고 딱 들어와서 신발장에 딱 그런 게 널브러져 있으면 야! 치워! 신발!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이 긴장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안 치워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도 안 치워요. 몇 년간 안 치워요. 그래서 내가 막 또 어느 날 그날도 내가 와갖고 이거 왜 신발 주머니 제자리 못 걸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어요. 생각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아니더라고요.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화내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고 항상 제자리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시면 아버지가 항상 신발장에서 신발을 소리치셨어요. 그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 어린아이의 저희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그때 좀 많이 혼나서 그게 좀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봐.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화를 낸 것 같다. 미안하다.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소통이 뭐냐면 사과의 언어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난 다음부터는 신발장을 봐도 이제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이 정리를 하십니다. 예. 또 중요한 건요. 내가 이런 감정이 들 때 왜 그러지라고 자기 자신과 먼저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배우자와 자녀들과도 소통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할 때 만약에 내가 경청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면 뭘 하셔야 되냐면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공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이 나를 혼자 두고 저기서 막 성경 읽고 혼자 나를 뒀을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더 불안해. 그랬을 때 당신이 불안하구나. 불안했겠다. 버림받은 것 같았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별로 저한테 큰 이슈가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감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공감은 내가 당신 입장에 섰을 때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공감은 당신 말이 맞아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이 느낄 게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내가 이해해 라고 읽어주는 게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요, 정말 많이 나눠야 될 대화가 감정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 그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수많은 감정 단어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즐거웠어. 야, 오늘 회사에서 조금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서 되게 억울했어. 요새 코로나19로 사람을 못 만나니까 너무 우울해.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청년들도 상담하고 또 이렇게 신혼부부들도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참 잘해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참 좋은데 진짜 원하는 건요, 이런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릴 때 또 서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어떨 때 막 미치도록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밥 먹었냐? 무슨 일은 없냐? 애들은 막서 그렇게 어떤 상황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그때 엄마 나 이래서 좀 아파. 그러면 너가 아파? 아유 힘들겠다. 사실 이 말 한마디거든요. 근데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다르게 대응을 했냐면 먼저 엄마 얘기를 듣고요. 엄마 요새 마음이 어때? 어떤 기분이야? 아우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감해 드렸어요. 아유 엄마 진짜 우울하고 힘들겠다. 많이 우울하지? 근데 저도 보니까 저도 공감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트로트 들어, TV 봐, 막 이런 식으로 저도 해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공감해주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저희 엄마가 저를 공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새 갱년기가 와서 잠도 못 자고 50견이라서 팔도 못 쓰고 너무 아파. 그랬더니 어휴 많이 아프겠다. 근데 그 한마디가 이 아픔을 다 잊을 정도로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5페이지에 감정 단어를 냉장고에 딱 갖다 붙여놓으시고 아니면 식탁에 딱 붙여놓으시고 자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감정을 느꼈어?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감정들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세요. 제가 우리 가족과 했던 대화 중에 어떤 게 가장 참 힘이 됐냐면 격려의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고 격려해주고 싶은 말을 막 하세요. 막 힘내! 그런데 어떤 누구한테는 그 힘내가 격려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힘낼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힘내래. 그래서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말 듣고 싶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라는 말 듣고 싶어? 그럼 어떡할까요? 당신만 수고했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접고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숨 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숨 마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선교사가 이래야지 이래야지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왜 돌아와? 거기서 막 뿌리를 바꿔 써야지 막 이러는데 나는 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때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때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선교사 집안 다 접고 아파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지만, 이런 나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뭔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숨만 쉬어도 돼. 그래, 나 지금 숨 쉴 거야. 숨만 쉬어도 난 지금 잘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든 분들을 볼 때 그런 격려카드를 놓고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걸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돼. 숨만 쉬어도 됩니다. 그런 말들이요, 진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가족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무슨 말 듣고 싶어? 그랬더니 고3인데 숨만 쉬어도 돼라는 말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해줬어요. 그래 너 숨만 쉬어. 많이 힘드니까요, 숨만 쉬어. 그러니까 아이가 좀 위안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격려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가족이요, 위기나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는, 또 그 상황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 감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 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취소가 되고 정말 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그 시기 동안에 여보 우리 감사하자.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계속했던 건 뭐냐면 하루에 나가서 30분 이상을 무조건 걷고 왔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면 걷기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어? 걷자. 그래서 동네 둘레길을 걸으면서 30분 이상씩 걸었습니다. 근데 걸으면서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와, 이런 나무가 있었네. 바람 소리를 느끼고 풀 색깔을 보면서 와, 이런 풀도 있구나, 이런 꽃도 있구나 머무르면서 진짜 감사가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나무를 주신 거 감사하고, 바람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제가 감사가 넘치니까 우리 가족들 안에 이 감사가 흘러가더라고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로 살아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대화, 감사의 대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살아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감사의 소통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한평생을 싸워오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암이 다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때 이제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되게 강건하신 아버지셨는데 힘이 있으면 싸우셨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못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못 움직이시니까 엄마가 아빠 옆에 머물더라고요. 아빠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엄마가 아빠 옆에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뇌종양이 뭐니까 말을 잘 못하셨어요. 되게 어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달 동안에 엄마랑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근데 그 말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여보 나도 미안해. 내 남편으로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하시기 한 달 동안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형제인 저희들끼리도 관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친정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너무 싸우셔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안 간 적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편하게 가겠더라고요. 보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마지막 받은 유산은 부모님의 마지막의 이 대화입니다. 그 선물을 주고 가신 아버지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평생도 싸우신 적도 있지만 그 한 달을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네 아빠가 이랬는데 하면서. 그래서 우리 부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부들 계시다면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이 힘 있는 말을 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부분을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이런 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누잖아요, 익숙해집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숙경아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듣고 자라지 못했는데 제가 40부터 요청했어요. 나 좀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는 못하는데 전화할 때 그냥 끝에 말에 사랑해, 그냥 그 말을 뚝 하세요. 근데 그게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저도 하게 되고요. 저도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편하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은요 정말 기술이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 시간 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알아가지 않으십니까?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이상씩 눈 보시고 감사의 대화 나누시고 힘든 것도 나누시고 그런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간구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 이 언어가 가족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진전을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내일 못했으면 또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절대는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왜?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전부를 줘서라도 내 배우자 한번 사랑해보리라, 품어보리라. 주님 제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